네, 문제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지는 않은 문제이면서 제가 설명하기에도 별로 메리트가 없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게 정보를 찾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 뭐 계산에 대한 복잡함이라든지 계산에 대한 편리성을 찾을 부분은 없고, 결국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문제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아마 뭐 물론 시간 안에 이 시험을 실전에서는 아마 접근하기도 어려울 거고, 뭐 시험에서라면 아마 풀어서 틀리는 경우보다는 찍어서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을 거고요. 아마 시간만 충분하다면 누구나 충분히 읽으면서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그냥 우지키 풀다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뭐 저도 그냥 그거밖에 해드릴 말씀이 없네요. 뭐 이게 뭐 따로 뭐 덧셈이나 계산, 뭐 분수 계산이라든지 아니 계산에서 효율화를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읽고 하는 부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표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죠. 네, 이제 하나의 표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눴습니다. 자산부채와 관련된 것과 영업이익 흑자적자와 관련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쪽 정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네 가지 루트가 나오죠. 각각에 있어서요. 자산이 아니죠. 여기 잘 나온 걸로 한다면, 네, 뭐 흑자적자로 본다면요. 전년도와 T-1년도와 T년도가 있을 때 흑자인 부분이 그대로 흑자가 유지되는 부분이 있고요. 흑에서 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에서 흑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적에서 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흑자적자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본과 관련된 부분이라면요. 이제 정확히 명칭으로 나와있지 않으니까요. 그래. 양쪽 다 큰 경우를 쓰겠습니다. 양쪽 다 자산이 큰 경우요. 그 다음에 T-1는 자산이 컸다가 부채가 큰 경우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부채가 컸다가 자산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부채에서 부채로 바뀌는 경우도 있죠. 자, 이 각각의 네 가지 경우를 표에 넣었고요. 근데 표에 넣는 데는 표에는 숫자가 몇 개인가요? 16개가 나오죠. 네. 이거를 4에 4로 나눴을 때가 16개가 나오는 거고, 각각 이 하나의 카테고리로만 생각한다면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쪽은 좀 이해가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자산이 큰 경우는 이렇게 4개가 모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흑자에서 흑자인 경우는요, 4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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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자. 즉, 흑자인 경우에 이제 영업이익 계산할 수 있죠. 영업이익 계산이 가능한 경우가 이렇게 4개로 흩어져 나눠져 있다. 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좀 표를 이해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이런 식의 표는 제 기억에는 정말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이걸 가지고 뭐 이해하겠다고 뭐 따로 뭐 공부를 할 수는 없는,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뭐 앞으로 나온다고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산 부채, 자산이 더 2년 연속 자산이 더 많은 경우는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산이 2년 연속 부채가 더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곳에 모여 있고요. 이렇게 자산 부채와 관련해서는 한 곳에 네 가지가 모여 있는 데 반해서 흑자 적자와 관련해서는 연속 흑자인 부분이 네 군데로 떨어져 나눠져 있다. 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뭐 순서대로 보는 방법밖에 없고요. 2019년에 완전 자본남식 해소되면서, 자본남식 해소된 경우는 이제 이 경우였죠. 제가 뭐 따로 여기서 이거 읽으면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 부채가 자산으로 바뀐 경우, 해소되면서 그의 흑자로 전환된 기업의 순. 자, 부채에서 자산으로 2019년에 완전 자본이 해소되면서 부채에서 자산으로 바뀐 경우는 그냥 제가 부채에서 자산으로 바뀐 경우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부채가 큰 경우에서 자산이 큰 경우로 바뀐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부채에서 자산으로 바뀐 경우는 부채에서 자산으로 여기네요. 제가 또 다른 문제, 다른 선지도 봐야 하니까 정확히 표시는 직접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겠네요. 이 부분, 요 네 가지 부분이요. 자, 그의 흑자로 전환된 기업, 흑자로 전환됐다는 거요. 이 중에서 흑자로 전환된 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뀐 거죠. 자, 이게 39 되겠네요. 39. 자, 맞죠? 2018년에 마찬가지니까 그냥 똑같은 위치만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 47 되겠습니다. 네. 적다 1번 보기 맞고요. 2028년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는 기업들. 영업이익 증가율은요, 영업이익은 이제 흑자 적자가 관련된 문제.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흑자에서 흑자가 아니면 모두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다고 그랬죠. 정확히 따지자면 요 네 가지만 빼고는 모두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데요. 기업들 중 그의 완전 자본 잠식이 지속된 기업. 완전 자본 잠식은 이 경우죠. 부채에서 부채로 가는 경우. 자, 부채에서 부채로 가는 요 경우네요.
제시된 기업의 수는 완전 자본 잠식이 지속된 기업은 이제 요 경우인데요. 이 중에서 뭘 제외하냐?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는 기업만 해야 되니까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흑자에서 흑자인 요거는 뺀다면요. 이거는 이제 145 더하기 27 더하기 210 되겠네요. 자, 2019년요 마찬가지로 표만 똑같은 위치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겠네요. 126 더하기 29 더하기 218이네요. 뭐 이거 계산해 보신다면 네, 수보다 많다. 이쪽이 더 많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 되겠고요. 2018년 자본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 기업들 중 자본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건 이 부분이겠죠. 자산이 계속 부채보다 많은 경우요. 그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 기업의 수.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찬가지로 흑자인 경우죠. 흑자. 이 기업의 수는요. 2010 기업의 수는요 458 되겠네요. 그렇죠? 2018년 자본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 기업들 중 자본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 기업들 중 그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요. 2019년에 자본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 기업들 중 여기네요. 자본 증가율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는 기업 148 더하기 96 더하기 47이겠네요. 네. 2배를 초과한다. 아니죠? 2배에 초과하지 않겠죠. 더하면요 뭐 280 정도 나오니까요. 틀려서 3번이 정답 옳지 않은 거 되겠고요. 자, 4번 2018년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 기업들 중 2018년 영업이익 증가율이니까요. 흑자 기업이네요. 흑자 기업 중에 그의 완전 자본 잠식을 전환된 기업 전환이니까요. 자산에서 부채로 전환되는 거죠. 기업의 수는 35개 기업 되겠네요. 자, 그해 완전 자본 잠식 해소된 기업 수 해소된 기업의 수 반대로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는 기업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는 기업. 근데 영업이익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 기업들 중이니까 57 되겠네요. 기업의 수보다 적다. 사원복이 맞는 거고요. 2019년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기업들 중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기업들은 2019년이니까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기업이 여기네요. 이 중에서 그해 적자가 발생한 기업의 수는요. 잠시만요. 네. 2019년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기업들 중에서요. 그해 적자가 발생한 기업들은요. 그해 적자. 이쪽 되겠네요. 47 더하기 96 더하기 12 더하기 37 되겠네요. 2018년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기업들 중 그해 적자가 발생한 기업의 수요. (123) 더하기 152 더하기 25 더하기 16인가요? 네, 그래서 맞는 거 되겠죠. 잠시만요. 제가 순간 헷갈리는 부분이 2018년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기업들 중 아니네요. 네, 맞네요. 제가 문제 풀면서는 못 느꼈었는데 여기서 느꼈네요. 순간 네, 이제 다시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이었냐면 2018년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기업들 중에서 여기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순간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네. 2018년에 이제 흑자인 기업들이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2018년에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서 흑자를 기록한 기업 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죠. 2018년에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서 흑자를 기록한 기업 수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똑같이 연결이 되네요. 그러므로 어느 것으로 봐도 상관은 없겠네요. 2019년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기업들 중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도 상관없으니까 맞기는 거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굉장히 보통 문제라면 이제 표가 흔히 말하면 뭐 4개로 나눠진다든지 아니면 뭐 6개로 나눠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6개로 나눠지더라도 하나하나 확실히 볼 수 있어. 어떤 6개 조합 자체가 이렇게 이어지니까요.
이거 예를 들어서 1, 2, 3과 A, B라는 항목들이 있다면 A이면서 1인 것은 다 여기로 모여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요. 2017년에 흑자이면서 2018년에 흑자인 부분이 하나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4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요. 16개 부분이 때문에 하나당 하나씩 이어지다 보니까요. 이 16개 부분을 다 연결해서 붙다 보니 계속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뭐 전혀 뭐 표를 이해한다고 해서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 굉장히 시간은 걸리면서 뭐 막상 리뷰하면서 볼 건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뭐 이 문제 잘 알았다고 해서 뭐 다음 뭐 최근 차후 한 4, 5년간 이 문제를 내가 풀어서 도움을 받았다 하는 문제가 과연 나올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특이한 문제는 항상 거의 뭐 비슷하게라도 재출제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네. 뭐 풀면서 한번 이해는 하시면 좋겠지만 너무 집착하거나 파고들려고 하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가끔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문제보다는 확실히 기본적인 좀 더 계산적인 측면이라든가 표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표에서 뭐 연결하는 측면에서 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특이한 표를 가지는 문제를 자꾸 굳이 파고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 36번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